자, 그럼 이제 그 관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세 요건에서도 얘기했던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관세 평가는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WCO 그다음에 WTO에서 정한 평가 방법 제1평가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6평가 방법까지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1평가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평가 방법은 실제 지급 가격에 여러 가지 가산 요소와 그다음에 공제 요소를 적용해서 최종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려보면요. 거래 가격 제1방법은 거래 가격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가산 비용과 공제 요소를 좀 반영한 것인데요. 실제 지급 가격은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실제 지급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가산할 비용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구매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어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에 부담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가산 비용으로서 거래 가격에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산 비용을 한 이후에 또 공제할 금액은 또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수입 후에 행해지는 건설이라든지 유지, 기술 지원 비용 이러한 것은 실제 지급 가격에서 좀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운송 비용, 그다음에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관세 및 조세, 그다음에 연불이자 이러한 것과 같이 수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금액들은 거래 가격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은 실제 지급 가격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 비용을 더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공제 요소를 빼주고 해서 거래 가격을 산출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우리 관세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제1평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물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 상품에 대해서 WCO가 협약에서 정한 HS 품목 분류표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의 역사는 그 BTN, 브뤼셀스 타리프 노멘클러처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CCCN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멘클러처를 좀 적용을 했고요. 현재의 HS 체계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CCCN과 그 다음에 UN 표준 국제 무역 분류인 SITC 이것을 두 개를 결합한 HS라고 하는 제도를 현재 88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당국에서는 이 HS 품목 분류의 그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HS 품목 분류라는 게 이제 물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것인데 실제로 수출인 물품이 있으면 그러한 물품이 어떠한 원료를 썼고 어떠한 용도로 쓰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HS에서 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현재 HS 분류 체계는 21부, 그 다음에 97개의 챕터, 류, 그 다음에 1222개의 호, 헤딩, 그 다음에
5,387개의 소호, 서브 헤딩 이렇게 총 21부로부터 5,387개의 소호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 체계는 전 세계 관세 당국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HS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5,387개의 소호는 WCO에서 쓸 때는 6디지트, 6자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HS 분류 체계는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각 나라에서 통계 목적상 더 확장을 해서 8자리, 10자리, 12자리 이렇게 확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돼서 쓰는 것은 5,387개의 서브 헤딩까지이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자리까지 확장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품목분류가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6자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마다 국제 표준이 있음에도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때 해결하는 절차는 먼저 당사국 간에 서로 교섭을 먼저 하고요. 그러한 교섭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WCO에 이러한 분쟁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S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상정 결과를 가지고 각 당사국에 권고를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WCO 이사회, 아까 HS 위원회보다도 더 상위의 이사회인 WCO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권고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분야인 조사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관세 그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이제 하는 절차인데요. 정보를 입수하고서 조사를 한 이후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채우는 검찰에 기소를 해서 나중에 법원에 재판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고발 대상에 대해서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범죄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에 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약은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약물 사용에 대해서 좀 강제적일 정도로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좀 있으며 그 다음에 사용을 중지하면 좀 견디기 힘든 금단 증상이 있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마약이라고 하는 날코틱스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마약 단속 조직이 실제로 조사와 그 다음에 그 마약 탐지견을 활용한 탐지 요원들, 그 다음에 통관 단계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조직, 그 다음에 감시하는 조직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공항만세관인 인천, 부산 그런 쪽에 좀 주로 마약 조사 조직을 한 45명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 탐지견을 운영을 해서 탐지 요원들을 한 30명 정도를 공항만세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단계에서도 여행자나 그 다음에 특송, 아까 그 전자생거래 물품, 그러한 물품들을 통관 검사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을 한 685명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 감시 측면에서도 각 세관에 항만과 공항만에 한 600여 명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마약 단속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약 탐지견을 통해서 그리고 여행자나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그 동태 관찰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마약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관세청에서는 요즘 물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이외에도 외환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희들이 외환 범죄도 많은 그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물품 수출입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외환 범죄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국부를 유출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저생권 거래를 통해서 좀 그 부계로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허위로 해외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하는 방법으로 좀 국부 유출을 하는 유형이 외환 범죄로 좀 요즘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수익 가격을 좀 고가로 해서 건강보험을 실제로 좀 그 속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용장 사기나 그다음에 그 무역금융 편취 등 그런 행위를 통해서 또 그 공공 자금을 여러 가지로 편취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거래를 악용을 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또 외환 범죄로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자금 조달이나 주가 조작 목적, 수출을 매출을 부풀려 가지고 그 금액만큼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 및 그런 어떤 그 상장 폐지 회피를 위해서 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서 혐의 업체를 이렇게 색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편법 승계를 한다거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기업 외환 비리도 여러 가지 그 국세청 역외탈퇴 혐의 정보나 그다음에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입수를 해서 실제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을 해서 해외로 외환 자금을 빼돌린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 관세청에서 여러 가지 분석 자료와 기법을 통해서 실제로 적발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분야인 위험관리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는 물품이 수출입될 때 거기에서 이제 위험 물품을 선별해내는 사전 통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을 통관시켜진 이후에 그 물품의 적법성이나 그 다음에 세금의 적법성을 사후에 이렇게 심사하는 사후 통제 방법, 그 다음에 우수한 업체를 집중 관리해주는 AO 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위험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는 위험을 처음에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위험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한 그 대응 방법을 적용시켜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환류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위험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 가지 프로세스는 각 해당 분야별로 위험 인식 단계에서는 주로 정보 수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석 단계에서는 그러한 해당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선별 단계를 통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는 단계를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별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 결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시켜주는 환류의 단계, 이렇게 각 4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쓰는 용어가 위험 지표, 리스크 인디게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위험 지표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 잠재적인 법령 위반 위험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인데요. 예를 들면 수입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그 물품이 위험한 물품인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기준인데요. 예를 들면 처음 수입한다라는 기준, 그리고 그 물품이 과거에 어떠한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 지표, 그게 바로 위험 지표고요. 그 다음에 위험 파일은 이렇게 각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하나로 만들어준 어떤 하나의 총 집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위험 프로파일이 지금 요 장표에도 보이듯이 각 업체가 나와 있고 그 업체의 법규 준수 상황,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떠한 적발 이력이 있었는지 그러한 정보들이 이 장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위험 프로파일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관세 행정에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관세 당국과의 국제 협력 그리고 능력 배양 활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청의 국제 협력의 계율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요 장표에서 가운데 관세 외교선 코스텀즈 보더라인이 있는데요. 그럼 이 코스텀즈 보더라인을 중심으로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관세청 국내 조직에 의해서 각국의 본청의 업무국, 그 다음에 관세 행정과 관련된 다른 외교부라든지 기재부 이런 기타 부처, 그 다음에 관세청 본청 이외의 어떤 직속기관, 이런 기관들 간에 실제로 국제 협력을 위한 협력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 외교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실제로 국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또 우리 관세 행정 업무 자체는 해외 관세 당국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자 협력과 양자 협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자 협력은 세계 관세 기구인 WCO, 그 다음에 세계 무역 기구인 WTO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 기구와 이루어지는 어떤 관세 협력의 업무가 다자 협력이고, 그 다음에 양자 협력은 그 관세 당국 간,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관세청,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의 관세청, 이렇게 양국 간의 관세 행정 당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양자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자 협력과 양자 협력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의 주요 국가의 관세관이라고 하는 파견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9개국에 13명의 관세관을 둠으로써 양국 간의 어떤 통관회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각국 관세청 간의 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채널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 외교선을 중심으로 우리 관세 행정 업무는 국내에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해외 관세 당국, 그 다음에 국제 조직과도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이렇게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세청이 다른 해외 관세 당국,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유관 기관과도 어떠한 국제 협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요 활동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실제로 첫 번째로 국제 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WCO의 주요 활동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AO 글로벌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원산지 컨퍼런스를 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WCO 총회에서 WCO 지재권 보호 최우수국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WCO 설립 30주년 기념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 관세의 날을 제정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매년 전 세계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WCO 세계 관세 기구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WCO 아태 지역의 회원국으로서 그다음에 WCO 회원국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 기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밀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로 교환하는 WCO 라일로라고 하는 기구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1986년에 홍콩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중국 그리고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해서 2023년까지 이 라일로를 우리 한국관세청에서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관세청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WCO RTC로서 IT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한국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가 RCL 중앙분석소로서 또 지정이 돼서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탐지견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있는데요. 이것도 리저널 도구 트레이닝 센터로서 유치를 해서 WCO의 대부분의 어떤 국제기구를 다 유치를 해서 다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 국가의 국제적 표준화, 그다음에 선진화된 기법 공유 이런 쪽에 어떤 공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능력 배양을 계속 해외 관세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945년에 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ODA를 저희들도 받는 수원국 입장이었지만은 2010년도 이후에는 ODA 공여국으로서의 입장이 많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5년부터 공여국이 되기 이전까지는 약 나름대로 능력 배양을 한 것이 127억 달러 정도였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계속 공여국의 입장으로서 많은 어떤 ODA 공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조 6천억 정도의 어떤 ODA 사업을 진행을 해서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청도 이 표에 나와 있듯이 한 6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협력기금 코스텀즈 코퍼레이션 펀드를 출연을 해서 한 30억 정도를 WCO에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세청이 능력 배양 활동을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한번 주요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텀즈 코퍼레이션 펀드 CCF 코리아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만든 목적은 처음에 우수업체를 관리하는 AO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개도국의
AO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연간 한 270만 불 정도의 규모로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요 하고 있는 사업은 각국의 AO 제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양국 간 AO 제도의 그 협정, MRA 체결 확대를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O 지역별 세미나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관세청 AO 제도의 그 다른 지역, 우리 그 AO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어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 배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활동으로는 개도국의 세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도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선진 관세행정 기법 전수를 통해서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촉진해서 전 세계 무역망의 그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2억에서 한 13억 원 정도의 어떤 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태 지역의 주요 개도국이나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아고 관세행정 시스템 유니패스의 어떤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계속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700개국 한 4천여 명의 해외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 행정 기법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 우리 관세 행정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화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 조금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요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좀 더 상세하고 그다음에 현장감 있는 그러한 어떤 관세 행정을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한국에서 직접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